불과 몇 개월 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이 5개 국가와 한 번에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인데요. 한국이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 철강, 화장품, 음료 등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는 동시에 우리 농민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는 쌀, 고추, 마늘, 양파는 한국이 완전히 개방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하는 완벽한 방어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 너무나 유리한 계약처럼 보이는데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외교를 보여주었음에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파나마 GDP 72조 원, 코스타리카 67조 원, 엘살바도르 29조 원, 온두라스 27조 원, 니카라가 16조 원이야. 이들을 모두 합해도 211조 원밖에 안 돼. 삼성전자 1년 매출액 230조 원보다 낮고 한국 GDP 1893조 원의 9분의 1 수준인데 한국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네, 이분들의 생각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 대 국가의 외교 관계를 분석할 때 단순히 GDP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GDP는 6,043조 원. 일본보다 GDP가 높은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뿐이죠. 일본이 미국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지는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옥수수 사건 기억하시죠? 일본 기업들은 전혀 몰랐는데 아베 총리가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해충이 일본 농산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농산품을 수입해야 한다 라면서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0만 톤을 사겠다 말했죠. 결국 무산되었지만 아베 총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승리한 지역이 곧 미국 농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임을 인식하고 트럼프에 잘 보이기 위해 필요도 없는 8조 원어치의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를 산다는 등의 퍼주기 외교를 펼치고 있음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협정 내용을 보시면 일본이 8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디지털 무역협정까지 맺어버렸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겨가건 말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은 미국의 쓴소리를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반면에 일본은 자신보다 낮은 GDP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이죠.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일본보다 GDP는 낮지만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빠져나오는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에는 보기 불편할 정도로 막가파식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왔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새로운 FTA를 체결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외무성을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를 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은 영국을 떠날 것이라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닛산, 혼다, 토요타, 파나소닉, 소니 등의 회사들이 영국에서 생산을 종료하거나 다른 국가로 옮겨버리는 타일 영국을 선언하였습니다. 닛산은 영국에서 인피니티 생산을 종료하고 새로운 SUV 모델 생산 계획도 철회하였고요. 혼다는 2021년에 영국 생산을 완전히 폐쇄해버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파나소닉과 소니는 유럽 본사를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다 전하는 등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와는 180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GDP 세계 6위인 영국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한국이 FTA를 체결한 중미 5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무시했지만 한국은 높게 평가해 아시아 최초로 FTA까지 체결한 바로 이 중미 지역에서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엘살바도르. 인구 660만 명에 면적도 2만 1000제곱킬로미터, 한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데다가 1인당 GDP는 440만원. 경제 규모는 정말 작죠.
자,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북미와 중미의 주요 도시에 비행기를 통해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이내로 도착 가능한 전략적 위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상으로도 5일 내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항구, 이틀 만에 멕시코의 만자닐로 항구, 3일 만에 페루의 카야오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컴패티브니스 리포트 2018의 자료를 보시면 중미 국가 중에서 엘살바도르가 가장 우수한 도로망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전략적 위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엘살바도르는 자신들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17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고 서비스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미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128만 3,597.4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대 20년간 세금, 관세 및 이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략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세, 심지어는 수입 관세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 위치에 있는 국가가 우수한 인프라까지 갖춘 중요한 지역이 되다 보니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이 벌써 상당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대표적인 친일 국가죠. 대만과 단교를 선언, 즉 대만을 버리고 대신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인데요. 최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금 전에 엘살바도르와 대규모 협력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 엘살바도르는 향후 중국의 일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전적으로 우리가 운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관광산업을 정비하고 무역 인프라에도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게 되는 동시에 중국의 1대1로에도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은 엘살바도르가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비판하자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즉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분명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모든 건축물은 엘살바도르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며 미국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이미 중국 편에 붙어버린 모습인데요.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영업권을 넘기면 일본이 엘살바도르 항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약 1,200억 원을 철회하겠다 경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 진출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고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죠. 스팀슨 센터의 시니어 펠로우 선윤 이사도 중국이 순전히 상업적이라고 말해도 군사력 능력을 나타낸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발표한 보고서도 엘살바도르가 동부에 있는 라유니온 항구를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를 경고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듯이 중국이 엘살바도르를 완벽한 전략적 요충지로 확보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중남미까지 한 번의 감시망 레이더 범위 안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엘살바도르의 항구 및 인프라 개발과 운영 권한 등이 현재 핵심 중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할 때 한국 측은 하버드 MBA 출신의 브레인, 여항구 통상교섭실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단순히 한국이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품목들의 관세만 없앤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장은 세계 무역기구죠 WTO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한국에 개방하기로 하였고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약속받는 동시에 보상 원칙과 송금 자유화 조항까지 체결하여 한국 기업들이 안전한 법의 보호를 받는 아래에서 투자가 가능해졌고요. 지식재산권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전부였다면 미국의 앞마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싸움에서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대신 열쇠 고리를 쥐고 있다 정도가 적당하겠지만 한국이 정말 열쇠를 쥐고 있는 확실한 이유를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이미 엘살바도르 공항 항만청과 아카후틀라항 그리고 라유니온 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였고
향후 실행 방안까지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라유니온. 익숙한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엘살바도르의 라유니온 항구를 군사 기지로 만들려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해드렸었죠. 이곳을 이미 한 발 앞서서 한국이 선점한 것으로 엘살바도르의 넬슨 바네가스 공항 항만청장은 그동안 한국의 도움 덕분에 선진화된 항만 운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항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라며 한국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실시할 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 아래 항만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국가를 GDP 수치로만 평가하여 굴복 외교를 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깔보는 외교 전략을 구사할지를 결정하는 일본과는 달리 빅픽처를 그리며 미국과 중국보다 더 한 발씩 앞서서 핵심 국가의 시장을 미리 선점하는 한국의 소름돋는 외교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이 트럼프를 향해 한 말입니다. 지난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하자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속해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비롯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밝히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미군 재배치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방위비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 이전에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는 미 국무부 관계자들에게 주한미군을 뺄 필요가 있다면 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화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트럼프에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트럼프를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이것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영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벤 세스 상원의원은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주한미군 감축 위협은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낼 것을 압박하는 협상 전술일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 국방부가 해주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 등 동맹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트럼프가 이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리 트럼프가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고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케인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국장은 지난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그 어떤 발언도 매우 우려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만약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자체 핵 프로그램 개발을 막을 그 어떤 명분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밀리 미 합참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것이 전형적인 미국인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도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가우스 국장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목소리는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핵개발을 하려 들 것이고 중국도 핵무기 보유수를 늘리면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가들이 도미노식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큰소리를 쳐도 정작 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곧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는 우리는 핵무기 도면과 3차원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보유 중인 플루토늄만으로도 4,50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1조 원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인력만 있으면 6개월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6개월 정도의 시간만 추가로 주어진다면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란 제목의 한 미국 보고서가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핵무장론은 허황된 주장만으로 간주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한 자료를 내놓아 큰 눈길을 끈 것입니다. 퍼거슨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시도하는 정황이나 근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핵무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 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소극적인 관망 속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증강하는 상황을 한국이 마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골자였습니다. 남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독자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의 핵우산도 완벽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었는데, 미국의 재정 압박과 그에 따른 국방 예산 감축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이를 예측한 퍼거슨의 보고서는 지금 현재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퍼거슨의 보고서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국으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주요 국제교역국인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적인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1998년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의 사례를 보면 제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인도의 핵 개발을 용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또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용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이 현재로서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자이지만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이 되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NPT 10조 핵 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이익이 특별히 위협받거나 국가 생존에 걸렸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정말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키고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퍼거슨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 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메카시는 한국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중무기급 플루토늄 2500kg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이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크라이트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이미 가능한 상태이고 핵탄두 내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쌀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나이키 허큘레스 대공 미사일과 탄도 순항 미사일인 현무,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와 F-16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퍼거슨 보고서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한 대목은 미국이 밀실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확산 체제에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핵능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미국이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퍼거슨 보고서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북아의 새로운 핵경쟁 시대가 열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축은 이미 아시아로 이동해 있습니다. 2011년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대중국 견제의 비중을 한층 높이며 여타 지역보다 아시아 태평양에 더 많은 미군을 배치하여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해외 미군을 감축한다 해도 다른 지역이라면 몰라도 한반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군 병력 재배치를 통해 아시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다른 해외 지역에 주둔한 병력은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미군을 전반적으로 감축하되 아시아 미군의 비중을 여타 지역 미군의 비중보다 높인다는 미국의 방침을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존재로 인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주한미군을 삼고 있기에 트럼프 간부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되면 미국의 대북 압박을 구성하는 중요한 카드 하나가 사라집니다. 이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미국 본토가 들어가자 미국인들은 불안해하며 주한미군을 1차 저지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가 약화되는 것을 미국 국민들은 절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국익을 버리는 격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 75%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미국 또한 자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